경제 동향에서 우리 사회 문제까지 분석하는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한반도 국제 정세와 사회적 현안,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단박 인터뷰까지. 함께하는 세상, 오늘은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 러시아 국동 아무르 지역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났습니다. 무려 4년 5개월 만의 만남인데요. 오늘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코너에서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박 4일간 2,700km를 달려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서 지난 13일 4시간여 동안 좀 만나고 헤어졌습니다. 이후에도 김 위원장은 홀로 러시아 이곳저곳을 좀 돌아다녔는데 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두 사람의 정상회의,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예, 회담 시작 전에 모두 발언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앞으로도 언제나 반제국주의 전선에 내가 러시아와 함께 있을 것임을 다시 이 기회를 빌어서 확언하는 바입니다라고 얘기했고, 푸틴 대통령은 경제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려고 한다.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요. 라고 화답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첫 번째 북한의 무기를 지원하는 건, 두 번째 러시아가 북의 핵과 미사일 기술을 이전하는 건, 세 번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후 복구의 북의 노동력 송출에 대한 안건 등을 논의했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 4시간가량 만찬까지 진행됐는데 별도의 합의문 서명이나 공동선언 없이 기자회견도 생략했습니다. 이게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예. 네. 자, 당초 두 정상이 만날 장소는 하발롭스크로 꼽혔습니다만 푸틴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예. 우주기지라는 장소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기자들이 러시아가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도울지를 물어봤어요. 푸틴 대통령에게. 그랬더니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온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핵과 미사일 기술을 이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했고 현실화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는 러시아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로켓과 그 인공위성 첨단 기술이 집약돼서 운용되는 시설이거든요. 네. 북한은 이미 두 차례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실패되고 다음 주 3차 시도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주 기술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전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러시아와 군사 우주 기술 협력 의지를 대외적으로 각인시키는 행보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 4시간 정도 만난 이후에 그 나머지 일정은 김 위원장 이후로 이른바 나홀로 순방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까요? 이게 그 푸틴 대통령이 나중에 얘기를 했는데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수공장인 하바롭스크 콤소몰스크 아무레라는 국가 블라디보스토크 등을 방문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일정을 보니까 13일 날 푸틴과 정상회담하고 회담 마치고 열차로 이동해서 15일 날 방금 말씀드렸던 그 하바롭스크로 가서 수호이 전투기를 생산하는 유리 가가린 전투기 공장을 견학합니다. 그리고 또 나와서 1150km가량 떨어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가서 여기서도 군 비행장에서 전략 전투기, 대잠, 호위함 등을 둘러봤다라고 합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 공연까지 관람했다라고 해요. 네. 그 김 위원장이 18일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 러시아에 머물고 이제 귀국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김 위원장 노동부 부부장이 2023년 9월 11일부터 18일까지 방러 기간이 표시된 비표를 지니고 있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혼자서라도 러시아의 첨단 무기 공장을 비롯해 다양한 시설을 돌아보는 것은 북한보다 상대적으로 선진국의 러시아의 시스템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생전 중국을 8차례 방문했거든요. 네. 그때 개혁 개방 상황 체크하고 그 시스템 도입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국방이 되든 관광이 되든 북의 입장에서 현재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유일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북의 수령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정상회담으로 돌아가서요. 푸틴과 김정은의 만남만으로 전 세계가 큰 이슈가 됐는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할 경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던데 우리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만났다라는 것 자체로 이미 재래식 무기를 다량 뭐 공급한다. 뭐 그럼 당연히 전쟁이 길으니까 국제사회가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이 이번 군사 무기 공급에 대해서 무기 거래 시 추가 제재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경고까지 했었습니다. 특히 북한이 보유한 다량의 포탄은 옛 소련제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무기와 호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실 지난번 반란이 일어났던 것도 프리고진의 반란도 무기 부족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번에 그렇게 무기 고갈에 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서방이 아무리 F-16 전투기니 뭐 막 열화 우라늄 탄이 막 제공한다 해도 계속 전쟁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일각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한국에 간접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일부에서는 북러 정상회담만으로 러시아가 북한의 핵이나 또는 미사일 관련 핵심 기술을 지금 당장 이전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다. 이런 관측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의 무기 지원이 필요해서 포괄적 기술 협력 약속은 하겠지만 일단 급한 건 북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후에 복구 작업에도 북한의 노동력이 필요한 만큼 양측 간에 주고받기식 성과를 좀 끌어내 낮은 단계 협상을 주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북한이 핵 고도화되는 건 러시아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좀 달갑지 않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예전에 푸틴 대통령이 3월달에 벨라루스에 전술핵 배치하는 거를 이거랑 비교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북한이랑 벨라루스는 완전히 달라요. 벨라루스는 이미 친러시아 국가고 예전에 소비에트 소속이었고요. 근데 북은 이미 중국과 러시아와 이게 등거리 외교하는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상황이고 푸틴도 북한의 핵 미사일이 너무 고도화되면 곤혹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원론적으로 기술 협력 정도만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 노동력이 요긴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북한도 이걸로 외화벌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기술 이전 관련돼서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 것이죠. 네. 자, 일부에서는요. 오히려 러시아 전후 복구에 북한이 좀 적극 지원할 것이다, 참여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통일부에서 보고 있는데 통일부는 그러니까 이번에 같이 간 사람 중에 박훈 북한 내각 부총리가 있어요. 이 박훈 북한 내각 부총리가 북한의 건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건설 담당한다라는 것은 노동자 손출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노동자를 송출한다는 건 외화를 벌어들인다는 것이고 그 얘기가 물밑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 충분한 개연성이 있고 예. 북한 입장에서는 뭐 핵이든 미사일이든 기술 이전이면 너무 좋겠지만 낮은 수준의 협력이라도 이렇게 북러 간에 만나서 핵공조라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는 것이죠. 북한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기술 이전이 거의 없더라도 입지를 다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제 지금 상황은 고립되어 있는 북한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으로부터 왕따 당하면서 내부 결속력이 떨어지는 푸틴이 서로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쉽게 말씀드려서 북한의 무기 지원이니 기술이니 실제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푸틴과 김정은은 서로 이렇게 이용하는 관계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중국의 태도를 한번 볼까요?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논평을 해달라 이런 요청에 대해서 중국이 즉각적인 논평 내놓지 않습니다. 즉답을 피하고 있는데 어떤 좀 속내가 있을까요? 불편하죠. 불편하겠습니다. 예, 두 나라가 중국은,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요. 예, 중국은 자기랑 더 친하게 지내는 질투하는 원하죠. 겁니까, 중국이? 계속 기자들이 예. 질문하니까 외교부 대변인이 중국과 북한은 산과 물이 서로 이어진 우호적인 이웃으로 우리 선문답 같은 답변을 해요. 네. 중국이 사실은 접경되어 있는 모든 나라랑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인도와 국경 분쟁하죠. 러시아도 국경 분쟁을 해요. 일본은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북한도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2023년 그 표준지도라는 게 있는데 국경 분정하는 지역이거든요. 그걸 다 중국 영토로 표시해놨어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무기 지원해달라니까 안 해줬거든요. 모른 척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안 좋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한다? 중국으로서는 기분 안 나쁜 거죠. 예. 그런데 이런 해석도 있어요. 영국 쪽에서 나온 해석인데 김정은과 푸틴이 서로 정상회담으로 중국의 복잡한 처지에 놓이게 됐지만 이것이 무기 거래만으로 한정된다면 중국도 손해될 게 없다. 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패배를 막는 것도 중국에는 훨씬 더 유리한 결과인데 다만 이 전쟁으로 인해서 푸틴이 몰락하게 된다? 그럼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반서방 세계의 지도자 지위를 넘겨받겠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미국과의 경쟁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워 죽겠는데 반서방으로 전체를 다 넓히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달갑지 않다. 그래서 무기거래를 통해서 버티는 것만으로도 중국은 손해날 것 없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관여할 건 없다라는 입장인 것이죠. 네. 자, 미국의 입장을 보면은요,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자, 그런 연장선일까요? 미국 정보부, 상무부, 국무부 관리들이 우리나라에 좀 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 왔다 간 사람도 있고 이번 주 초에 온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몰려 있네요. 주요 관리들이요. 동그레브 그 미 상무부 부장 우리나라 치면은 산업통상부입니다. 이 부장관이 온대요. 왔다 갔어요. 말로는 뭐 사이버 위협 대응과 함께 러시아 수출 통제를 얘기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라멘툴로이 국무부의 경제기업 차관보도 왔다 갔습니다. 뭐 공군망 구축 논의하는데요. 결정적으로 정보조사국의 차관보가 한국을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북한과 러시아가 저렇게 만나고 있으니까 무기 판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는 F-35 전투기 최대 25대 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50억 6천만 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은 우리나라에 50억 6천만 달러의 비용이 든 F-35 전투기 25대로 돌아온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거죠. 미국은 장사하러 온 거죠. 이 틈에 또 장사를 하는군요, 미국은요. 예, 맞습니다. 참 이 틈새를 놓치지 않는 미국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평론가님 끝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이 길어지고 있는 러시아나 또 고립이 장기화되고 있는 북한, 어찌 보면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져서 이른바 이번 회담을 군사적 돌파구로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국제사회의 우려도 상당히 큽니다. 국제사회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할 거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 도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각국의 지금 이익에 따라서요. 러시아가 한국이 폴란드에 전차 판매한 거에 대해서 엄정하게 경고한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북러 무기 거래 경고를 해도 코웃음 치는 것은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 국제사회는 직접적인 우크라이나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G20 공동성명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성명 수위가 엄청 낮게 표현됐거든요. 우크라이나 열받죠. 그런데 각국의 국익이 달려있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정부 여기 개입하면 안 됩니다. 약육강식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 좀 별로 기대할 건 없다라고 보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국 국익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더 드릴 말씀 많습니다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게 외교겠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현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